주제는 고지혈증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된다라고 그 주제로 지난 해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고지혈증에 대해서만 쏙 뽑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 이름들이 좀 많죠. 근데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 성분 그리고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이 아니거든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또 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들 다 종합해서 이름을 붙이다가 보니까 이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 또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고지혈증이라는 건 아실 텐데 이상지질 혈증은 뭐냐?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그건 좋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혈관의 여러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거꾸로 낮은 경우, 그런 경우도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질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말을 좀 붙입니다. 어쨌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탄수화물일까요? 단백질일까요? 지방일까요? 네, 지방으로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지방이 맞고요.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지방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지방 세포에 있는 그 지방이 아니라 세포를 구성할 때 그 막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에요. 세포 막을 구성하는 그 구성 성분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이에요.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간에서 대사가 많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간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먹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잘 간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중성지방으로 살짝 바꾼 다음에 다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서 그걸 세포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세포 막을 이렇게 형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나머지 20%는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돼요. 많이 이상하죠. 콜레스테롤 자체를 우리가 먹어서 섭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에서 80%,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의 80%, 그 다음 20%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어떤 음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혈액 내의 농도가 너무 높거나 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서 그 비율이 깨지는 것이 문제지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놈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콜레스테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니까 꼭 필요하죠. 그 다음 우리 몸에 호르몬 없이 우리 몸이 대사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소화할 때 담즙산이 없으면 지방 소화가 아예 안 되거든요. 담즙산과 또 우리 뼈, 골다공증과 관련된 비타민 D 아주 중요하죠. 면역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 담즙산 합성 과정에서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대 역할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거든요. 지방은 물에 어떻게 되죠? 녹나요? 그러면 혈관 속에 어떻게 존재하죠? 둥둥 떠다녀요. 그냥. 그래서 이 지단백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지단백이라는 그 그릇 같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지방이랑 요 지단백이랑 콜레스테롤이 딱 붙으면 물에 녹아요. 물에 녹는다기보다는 물에 존재할 수 있어요. 피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지단백이 없으면 그냥 엉겨 붙겠죠. 혈액 속에서 그냥 엉겨 붙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저밀도 지단백이라는 LDL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과 붙어서 그 LDL 지단백 콜레스테롤, 뭐 하여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이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의 그 정상 명칭이거든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왜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됐느냐? 정말 완전 나쁜 애는 아니고요. 너무 많으면 나쁜 애가 돼요. 간에서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할 때 이 L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는 좀 졸리는 부분 같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고밀도 지단백은 혈관을 통해서 갔던 콜레스테롤이 남잖아요. 남으면 다시 간으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 일을 해주고 얘도 잘 일을 해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비율이 좀 잘못되거나 이게 너무 적거나 이게 너무 많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나중에 뭔가 설명드리려고 이제 힌트 차원에서 기초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그러면 고지혈증은 얼마나 높아야, 또는 어떤 식으로 뭐 비율이 안 좋게 돼야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이 붙는가 봅시다. 총 콜레스테롤 기준은 대부분 아시죠? 200 정도입니다. 수치가. 몇 가지 수치를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200, 뭐 LDL 콜레스테롤, 얘가 아까 나쁘다고는 했지만 LDL 콜레스테롤 130 이상 이렇게 되면 좀 높은 거예요. 그 다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했던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의 경우에는 40 안 되는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50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높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자꾸 생기죠. 어디까지 높아지면 과연 약을 먹어야 되느냐, 또는 관리 치료를 해야 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콜레스테롤 기준은 200 정도가 적정하고 200 아래면 좋아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 아래면 정상이고 100 아래면 좋아요. 중성지방 150 아래면 좋아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60 이상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좋아요. 복잡하죠?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기억할 게 아니라 검사를 해보셔야 이 수치를 알 수 있죠. 검사를 해봐야. 검사는 꼭 하셔야 되고,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면은 그 수치 정도는 어느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수치보다는 총 콜레스테롤만 대부분 다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요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DL 콜레스테롤. 근데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그 공단 검진에서 해주느냐,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주느냐?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계산 수치로만 보여줘요. 왜요? 검사비가 조금 비싸서. 안타깝게도. 그리고 4년에 한 번밖에 검사를 안 해줘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에 한 번 정도 콜레스테롤을 검사해 주는데 총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하고 HDL 콜레스테롤까지는 가르쳐줘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 그냥 계산 수치로 추정치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 맞기는 맞지만 중성지방이 너무 높거나 하면 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LDL 콜레스테롤만 그럼 기억하시죠, 뭐. 자, 혈압 기준이 몇이죠? 정상 혈압이 120에 80 아래. 이하도 아니고 미만이에요, 미만. 그 둘 다.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요거는 이제 100에서 129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러면 130으로 그냥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LDL은 130 아래는 좋고 적정한 거는 죄송합니다. 적정한 거는 적어도 100 아래면은 아주 좋다. 100 정도만 기억하면 괜찮겠죠? 100 LDL 콜레스테롤 100 아래면은 아주 좋다. 또 하나 뭐 기억할 만한 거는 HDL 콜레스테롤은 검사를 해주니까 HDL 콜레스테롤은 60 이상이면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높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으면은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될까요? 빨간색으로 막 가는데 혈관 합병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결국 혈관에 자꾸 이런 죽상동맥경화반이라고 하는 혈관 찌꺼기가 자꾸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심근경색, 협심증, 그 다음 뇌졸중이나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혈관 합병증은 그래서 고지혈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당뇨가 있는 경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비만한 경우, 담배, 흡연을 하시는 분, 음주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 운동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혈관 합병증이 잘 생기거든요. 이런 질환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이랑 콜레스테롤이랑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 남자가 45세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글자가 작네요. 여성은 55세부터. 왜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나죠? 남성이 더 오래 사나요? 여성이 더 오래 사나요? 맞아요. 네, 좋으시겠어요. 남성이 위험한 짓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혈압도 조금 더 높고요, 남성이. 그다음 그 콜레스테롤도 아까 말씀드린 그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조금 더 높고, 아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어떻다고요? 더 낮아요. 왜 그렇게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를 싫어하셨나? 남성은 그래서 45세 조금 더 젊을 때, 10년 더 젊을 때부터 콜레스테롤 관련된 그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관리를 좀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여성은 55세예요. 여성이 왜 또 55세부터 일까요? 그렇죠. 폐경할 나이쯤 되면 그때는 남성과 그 위험이 비슷해져요. 그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성 호르몬에 약간의 답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폐경 이후에 계속 복용하면은 고지혈증과 도움이 될까요?
오해하실까봐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죽상동맥경화관이나 혈전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이유를 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거는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가족 중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 혈압이 좀 높은 경우는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담배를 피우신다면 이 담배는 그냥 진짜 혈관에 독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담배.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해서 결국 이렇게 정리가 돼요. 콜레스테롤 농도만 가지고 치료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요런 위험군,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당뇨가 있는 경우는 거의 심장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랑 같게 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경동맥 질환, 혈관 질환들이 이미 있는 경우,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치료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160 넘어가면은 다 투약 시작이죠? 투약 시작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까 130이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130 아래 미만이어도 문제 위험이 있으면은 더 낮춰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너무 복잡해요. 이건 의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신다? 혈액 검사를 잘 하시라. 자,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꼭 약을 먹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오메가3는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고지혈증 관련돼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오메가3 정도 다 알고는 계시죠? 오메가3 근데 오해가 좀 있으세요. 오메가3 드시면 이게 콜레스테롤, 아까 말했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그 왜 먹어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이건 중성지방 낮춰주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단독으로. 이것만 너무 높고, 그 다음 HDL,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에게는 딱이에요. 아무나 드신다고 이 콜레스테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 특히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섭취해 주셔야 되는 그런 약이긴 하다.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은 이거 드시면은 더 높아져요. 전반적으로 높아져요. 자, 오메가3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 네. 본인이 중성지방이 높아서 드시는 거 맞죠? 그냥 고지혈증이 있다고 드시는 거 아니죠? 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이 있고 드셔봐야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 근데 물론 이 오메가3에는 EPA, DHA 이제 좀 복잡해지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 아니면 그 생선에서 나오는 어유에서 나오는 오메가3 뭐가 더 좋을까요? 네, 어유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식물성 하니까 식물성이면 더 좋을 것 같죠?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EPA 성분이 특히 이 혈관 질환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이거든요. 둘 다 EPA든 DHA든 둘 다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맞는데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는 이쪽
그다음 뭐 뇌와 관련된 거, 뭐 DHA 약간, 그다음 요즘은 그 안구 건조증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둘 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을 위해서는 요게 더 많은 거, 그다음 어유 쪽, 그다음 DHA 쪽 뭐 많은 거는 머리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뭐 드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게 큰 영향은 아마 뭐 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른 거 뭐 내가 건강기능식품 먹는 게 없다 그러면 드셔도 좋기는 좋겠으나 뭐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위해서 이 약을 추천드리는 분이 있는 반면 소용이 없는 분들도 있다.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복잡하죠? 복잡해서 제가 필요한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서 이걸 드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몸에 좋다, 건기식 뭐 드시면은 정말 한 주먹씩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 건강기능식품 하나도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좋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 골고루 식사를 잘 하시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어요. 뭐 비타민 D든 아니면 오메가3도 그렇게 드릴 수는 있죠. 뭐 코엔자임이나 뭐나. 근데 그 적응증 진짜 필요하신 분인지 아닌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남들 먹는다고 나도 따라 먹을 필요는 없다. 폴리코사놀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폴리코사놀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도 하고 또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그런 수치 개선의 효과가 있기는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 사탕수수거든요. 사탕수수의 왁스 성분이래요. 그 달짝지근한 그 성분이 아니라 그 줄기나 잎에서 나오는 왁스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조금 떨어뜨리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조금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너무 과용량을 섭취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섭취하면 된다고 돼 있고, 너무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두통이나 수면장애나 손발 저림 증상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 부작용은 뭐가 있죠? 아까 여기 복부 소화가 좀 잘 안 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속이 쓰리다, 역류성 식도염을 조금 유발시키기도 하고, 알이 꽤 크거든요. 알이 굉장히 커가지고 못 삼키세요. 너무 커가지고. 작게 나온 그 오메가3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처방을 드릴 수는 있는데, 용량은 1g 가지고서는 사실 안 되고요. 심장 혈관 보호를 위해서는 적어도 2-3g 정도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조금 더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서 얼마 되는가 대충 보면 좀 비싼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홍국은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안 들어보셨다고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일본에서는 이거 하다가 사망 사례도 있었어요. 버섯인가? 효모 같은, 그러니까 곰팡이균이죠. 곰팡이를 이렇게 주입시켜가지고 쌀이나 콩이나 이런 데다 주입시켜가지고 그걸 키워요. 그걸 이렇게 먹고 섭취를 하는 건데, 그게 과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독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2024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도 났었어요. 이거 먹고 사망 사례가 한 건 있었고, 70명인가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거 다 해가지고 밥 먹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70명인가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밥을 이걸로 대신해서 먹는다? 어느 정도 용량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성분이 거의 우리 스타틴이라고 하는 그 고지혈증 치료제로 제일 많이 쓰는 약의 성분이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것 때문에
건강상에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갑니다. 아예 기억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 약은 안 드시려고 하면서 이 오메가3는 어떤가요? 폴리코사놀은 어떤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가격대를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면 오메가3는 10,000원에서 30,000원, 요즘 뭐 프리미엄급이 있죠. RTG 오메가 들어보셨죠? 그 다음 초임계 추출?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저온 추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한 달에 한 30,000원 정도 든대요. 그런 제품들은. 폴리코사놀은 기본이 30,000원이고요. 그 다음 뭐 인증이 딱 찍히거나 무슨 마크 찍히면은 그냥 80,000원, 한 달에 80,000원. 왜 그걸 꼭 드셔야 되나요? 그거보다 이 약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스타틴이 이제 우리가 주로 처방하는 고지혈증 약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비교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고, 의사가 판단해서 이분은 아까 그 위험도를 평가해가지고 드시는 게 훨씬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약을 드리려고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라. 가끔은 이 스타틴 아주 소량하고 오메가3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약도 있어요. 그런 약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오메가3도 처방을 해 드리기도 해요.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무조건 약보다 이런 오메가3나 폴리코사놀이 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다. 착각이다. 자, 가격 비교가 되셨죠? 이거는 진료비랑 조제료랑 약값을 다 포함한 가격이에요. 택배비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포함된 약값이 더 싸요. 효과는 더 확실해요. 부작용은 뭐 의사가 직접 관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괜히 좋은 게 비싼 게 좋은 거다 하고 드실 분이 계시면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 이 얘기 나오는 거. 한 달 약 먹고 콜레스테롤이 정상인데 약을 이제 끊어도 되는가?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해보고 이제 정상이네요. 그럼 약 끊어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찾아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자, 콜레스테롤이 정상인데 약을 이제 끊어도 되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끊을 필요가 없고 안 끊는 게 내 몸에 좋아서 안 끊는 거지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콜레스테롤 약을 끊는 동시에 주로 뭐 일주일 정도면은 그냥 콜레스테롤이 다시 높아질 거예요. 높았던 분이 약 딱 끊고 한 뭐 2, 3일 있다가 혈액 검사하면은 바로 콜레스테롤이 쭉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거니까 이 약은 거의 평생 드셔야 되죠. 자, 90 넘으신 분, 아까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0 넘으신 분이 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될까요? 제가 평생이라고 말한 거는 의사가 처방하는 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90 넘으신 어르신이 그동안에 혈관 건강 관리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장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90이 넘으신 분인데 약을 끊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약 왜 먹는다고요? 나중에 혈관에 자꾸 뭐가 껴가지고 오래오래 시간이 경과돼야 혈관에 뭐가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혈관에 막혀버릴까봐, 혈관이 막혀버릴까봐 그게 걱정돼서 드시는 약이니까 제 생각에는 90세가 넘으시고 이후에 콜레스테롤 약을 이것저것 많이 드시다가 이제 그때는 약을 안 드셔도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무조건 약을 꼭 드시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단하셔도 될 때가 있어요. 혈압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식사 잘 하시고 체중이 많이 늘어 있던 분이 식사도 못 하시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많이 노쇠해지셨어요. 그럼 혈압이 변합니다. 예전에 드시던 그 약 용량으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거꾸로 그 용량이 너무 커서 그래서 약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와요. 근데 그걸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의사가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의사가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약은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나 이제 나이가 이제 됐으니까 끊어야겠다 이렇게는 결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의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서 그래서 약을 이렇게 썼을 때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치. 이 정도 쓰면은 이 정도 떨어지겠지 하고 약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약이나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의사들은 생각해가지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55 아래로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게 목표를 가지고 약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달성이 안 되면 약을 조금 더 올리기도 하고 다른 약을 섞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목표치를 이렇게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뭐 기억하실 필요가 또 전혀 없겠죠. 의사들이 고민할 겁니다. 이거는. 자, 이제부터 잘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자, 탄수화물은 적정 수준으로 지금 드시던 걸 기준으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성지방이 너무 높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탄수화물은 조금만 줄여주시라. 특히 언제? 저녁 식사에. 저녁 식사를 조금 적게 먹고 일찍 먹고. 왜 일찍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밤에 늦게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출출하잖아요. 그럼 또 뭘 먹게 돼요. 그 좋지는 않은데 결국 그렇게 해서 식사량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 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저녁에 일어나거든요. 남는 칼로리, 남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 다 해가지고 간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그때 이제 그 균형이 잡히는 건데 너무 많아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주무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참 딜레마이긴 해요. 수면 시간 자체가 많이 줄죠. 낮에 절대 졸지 마시고 갑자기 수면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됐는데 낮에는 활동적으로 활동하시고 저녁에는 초저녁잠에 절대 지지 마시고 초저녁잠에 졸아버리시면은 그때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오거든요. 앉아서 TV 보다가 조는 거를 끊으셔야 돼요. 앉아있지 말고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10분, 20분이라도 좀 걷고 돌아오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식이섬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콜레스테롤 대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지방은 적정 수준이라는 게 무려 30%예요. 어르신들은 오히려 지방이나 단백질이 부족한 게 문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지방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에서 다 만들고 20%만 음식으로 섭취. 이렇게 했는데 지방 줄인다고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방은 충분히 적당히 너무 많이는 아니고 기름진 거 안 먹는다고 자꾸 치우고 소화 안 된다고 단백질 안 드시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좀 약해지세요 몸이. 포화지방산 뭐 이런 게 트랜스 지방 뭐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잡하죠. 아까 오메가3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불포화지방산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거는 섬유질 때문에 이걸 채소류를 많이 드시라는 얘기고 곡물에 이런 통곡물을 되도록이면 또는 잡곡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도 뭐다? 섬유질을 많이 드시기 위한 거다. 그 다음 과일 여기도 식이섬유와 연관이 있겠죠.
균형 잡힌 식사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다양하게 골고루 좀 드시고 저녁에 너무 늦게 많이 드시는 않는 거. 그 다음 밥은 뭐 적당히 한 그릇 정도는 드시되 밤늦게 뭐를 조금 더 추가해서 과일을 또 드신다든지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에 조금 출출해지면 과일은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도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갔다는 거는 간이 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또 복부지방도 많이 늘어나서 결국 체중이 는다는 얘기고 결국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과일은 그래서 식사 직후에 그냥 차라리 드세요. 후식으로 그냥 바로 드세요. 괜히 저녁 늦게 간식으로 과일 드시지 말고. 과일이 탄수화물이라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 오, 맞아요. 탄수화물, 과당이잖아요. 과당. 당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에요. 자, 이제 운동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혈압이든 당이든 콜레스테롤이든 다 필요하고요. 어떤 운동이든 좋아요.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게 낫고 그냥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운동이 낫고 나 집안일 많이 하는데 집안일 하는 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운동보다는 못해요. 집안일은 맨날 쓰던 근육만 쓰던 자세로만 일을 맨날 하던 것만 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전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전신 운동을. 안 쓰던 근육들, 안 쓰던 몸 동작, 관절 이런 것들을 좀 써야죠. 계속 걸레질만 하시면은 걸레만 계속 짜면 무슨 병이 생겨요?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목이 뭐 아프거나 손가락 관절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좋아요.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그걸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그것만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해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된다는 거고 아닌 분들은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까 그 의사 얘기했죠. 아니 약 먹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혈액 검사하더니 약을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안 먹어도 되는 환자를 약을 먹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저 같으면 검사를 해보고 조금 높네요.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분이 약을 먹어야 될 수치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몇 번 더 검사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족력 확인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다른 질병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콜레스테롤이 하루에도 30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총 콜레스테롤이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밥을 식사를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쫙 올라가고 이렇게 혈당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중 변동 자체도 30 정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번의 혈액 검사로 약을 드시라 말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검사 한번 해보고 약 주고 한 달 후에 검사해보니까 괜찮았다고 약을 끊는다? 그거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고 약을 막 처방하셨던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위험군에 따라서 그 기준, 타겟, 목표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의사들이 약을 올리려고 하면 절대 거부하지 마세요. 올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올렸을 때 더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 약을 드시면서 꼭 같이 하셔야 될 것들은 운동도 하셔야 되고 식사 관리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이건 안 된다, 저것만 먹는다 이건 아니고 골고루 항상 드시고 지금 드시는 거에서 약간의 변화를 좀 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LDL 콜레스테롤이 언제 높아지느냐? 아까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 이런 거 섭취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포장된 가공식품을 딱 사서 그 뒤에 있는 거 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은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칼로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트랜스 지방은 대부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피해야 되고요. 포화 지방은 적정량은 괜찮아요. 술은 중성 지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세요. 에너지 과다 섭취. 과식은 둘 다 올라가요. 과식. 여기 이상하게 탄수화물도 나오네요. 그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셔도 중성 지방이 올라가요. 약재들 중에서도 이 콜레스테롤 상승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피임약이나 그 폐경 이후에 먹는 그 호르몬 치료를 위해서 먹는 이런 약재들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약. 그다음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비만한 경우 임신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약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약을 먹으면 큰일 나요. 그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나 다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콜레스테롤은 뭐였어요? 세포막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 필수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제시켜버리면 안 돼요. 임산부에게는 절대 금기, 스타틴을 먹으면 안 돼요. 젊은 여성분들이 약을 드실 때는 꼭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을 때, 또 가족력이 있을 때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약을 시작하긴 합니다. 네, 갑상선 기능과도 연관이 좀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의사들이 적절한 약을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수치에 다다를 수 있게끔 선택해서 약을 드리게 될 거예요. 약제마다 떨어뜨리는 그 정도가 다 달라요. 그냥 아무 약이나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 약들하고 그다음 뭐 에제티뮤브라고 하는 다른 약제가 또 있는데 그걸 섞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아까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 약 스타틴 또는 그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흡연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음주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담배는, 덜 에어로운 담배는 없습니다. 조금 흡연한다고 위험이 조금 생기는 거 아니고요. 흡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담배를 끊는 게 좋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냄새가 덜 난다 뿐이지 결코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적절한 음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L 콜레스테롤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있으나 이 중성지방을 많이 올라갈 정도로 과음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적정 음주, 예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성인 남성은 하루 2잔 이내예요. 2잔 이내로 마실 수 있는 분만 드세요. 내가 그러느니 끊는다. 보통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일주일 내내 남성의 경우는 2병 아래, 여성은 1병 아래예요. 그리고 알코올 자체가 발암 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 물론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때는 다른 약재들이 없었고 그때 뭐 혈액순환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정도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네. 하루 한 잔 이내면요. 일주일 내내 안 마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7잔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병 아래 그 정도 지키실 수 있으면 뭐 오케이. 그 정도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식사요법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적정 체중이 될 수 있게끔 적당히 드시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LDL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간다는 거. 총 지방은 적당량, 다 적당이에요. 사실은 포화지방산은 섭취량의 7% 이내. 이게 뭐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막 넘기고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트랜스 지방은 딱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피하시면 될 거고요.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그 불포화지방산, 그러니까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고려를 하고 그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도 표기가 되거든요. 트랜스 지방과 이런 것들도 표기가 되지만 포화지방과 함께 콜레스테롤 양이 아마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하루 경과 아마 받으실 건데 거기에는 콜레스테롤 양이 얼마나 들어있나 봤더니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포화지방은 약간 들어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트랜스 지방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과류가 그렇죠. 지방 섭취를 위해서는 좋은 그러니까 음식 간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과류는 혈당도 많이 안 올리고요. 좋은 어르신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수시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간식이라고 봅니다. 예시가 이렇습니다. 자, 핵심은 뭐다? 적당히 드시라. 그 다음 약간 좀 골고루 드셔라. 그리고 권장식품, 주의식품 여기 잘 나왔네요. 피할 것만 좀 쭉 봅시다. 튀긴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가른 고기는 왜 저기 들었을까요? 여기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적당히는 드셔도 돼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르신들은 단백질 지방이 부족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닭고기도 드세요. 생선도 드시고.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생선 쪽을 더 선택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유를 꼭 뭐 저지방 이렇게 챙기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연유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치즈도 드셔도 돼요. 저는 다 드셔도 된다고. 요 피할 거는 요거예요. 돼지기름, 버터, 쇼트닝, 베이컨 기름. 중국식 요리에 돼지기름 많이 쓴다고 그러죠.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가린, 식물성 지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업용으로 뭐 개발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마가린, 버터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빵, 케이크를 버터, 마가린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먹는 거야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먹는 거에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고 내 입맛에 맞는 거 찾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견과류는 자꾸 이제 드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탄수화물 너무 과하지 않게 이제 소화가 또 안 되시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만 드시고 다른 고기나 반찬들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밥 2숟가락은 좀 줄이시고 고기를 좀 드시라. 특히 생선 종류를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운동은 규칙적으로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너무 힘들게만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날씨가 많이 좋잖아요. 지금 좋을 때 열심히 하시고 너무 더워지면은 실내에서만 꼭 하시기 바라고 집 안에서도 홈트 집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게 습관이 되시면 좋겠어요. 운동 강도는 너무 과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는 뭐 운동선수가 되실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운동 빈도도 적어도 이런 그 운동은 걷기 운동이나 이런 거는 거의 매일 하시는 게 사실 맞고요. 약간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적어도 최소 3일을 하시라는 얘기고 어르신들에게는 항상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력 운동. 근육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근육은 뭐 당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혈압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근력 운동을 하여튼 잘 하셔서 뼈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포함한 운동을 거의 한 5일 정도 유산소 3일 5일이면 더 좋고 유산소 3일 적어도 근력은 이틀 근력 운동 한번 하셨으면 그 다음 날은 쉬고 하셨으면 그 다음 날은 쉬고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하시면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예전에도 소개 한번 시켜드렸는데 파스타 앱이라고 내가 얼마나 먹고 어느 정도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사진만 찍으면 계산을 해줘요. 공짜예요, 공짜. 이 앱을 지금 까셔요, 그냥. 파스타라고 구글 플레이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파스타 요렇게 카카오톡 요거랑 연계해 가지고 여기서 만든 앱이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요렇게 내가 이게 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단백질이나 소금 염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충 추정해 가지고 나와요. 그걸 또 약간씩 고칠 수도 있어요. 뭐 실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사진을 제가 찍어보니까 묵이랑 김이랑 이렇게 버무려 놓은 거 그거를 사진을 찍었더니 그냥 주먹밥이라고 잘못 알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살짝 고칠 수 있어요. 수정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파스타라는 앱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게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내가 먹는 전체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식으로 안내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이런 식사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안내를 해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문제 생기지 않나. 역시 이제 근육의 약화가 조금 문제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고용량이었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단백질 섭취나 코엔자임 보충으로 충분히 보완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 약을 이거 무서워서 약을 안 드시거나 그러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콜레스테롤 또 혈관 건강 관리에는 꼭 필요하니까 체중 관리를 딱 목표로 잡고 식사와 운동 관리를 하시다 보면 그럼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자동으로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내 몸무게가 자꾸 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또 혈압도 점점 올라간다. 혈당도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만하시면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가 굉장히 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콜레스테롤 측정 아까 말씀드렸죠? 꼭 측정을 하시고 적어도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1년에 2번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적정 수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왜 안 됐지? 같이 고민해보고 의사랑 같이 고민해보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몸무게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어요. 체중 관리가 왜 중요한지. 자, 그 다음 확인해야 될 수치는 역시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이에요.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항상 같이 가요. 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